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오늘이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들도 오늘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서 인구 문제와 또 저출생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1987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은 걸 기념하면서 인구의 날을 제정했고요.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 인구 감소가 참 큰 걱정거리죠. 올해 4월 대구 경북 인구는 500만 명이 무너졌고 지난 5년 동안 대구를 떠난 사람은 10만여 명, 이 중에 40%가 청년이었습니다. 경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 포항과 구미의 인구 감소와 유출도 심각한 수준이고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률이 0.81명,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수도권 집중이 갈수록 더해지면서 지역은 인구를 지키는 게 더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초점에서 경북 지역 인구 감소, 당장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와 연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7월 11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현재 장맛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계속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비구름대가 국지적으로 발달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조금 선선해진 날씨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비가 그친 후 기온이 다시 오르고 습도가 높아져서 최고 체감온도 31도 내외로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안동시가 복날을 맞아 공공배달앱 먹개비를 통해 여름나기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안동시 먹개비 이용자는 오는 초복 7월 15일부터 17일, 중복 7월 25일부터 27일, 말복 8월 14일부터 16일에 먹개비 앱을 통해 결제할 경우 5,000원 즉시 할인 쿠폰을 받아 주문할 수 있는데요. 각 복날 기간별로 선착순 예산 소진 시까지 1인 1회씩 할인받아 주문 가능하고요. 다른 이벤트 할인 쿠폰과 중복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먹개비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에 음식을 주문하면 참여할 수 있고요. 다른 배달 앱과는 달리 지역사랑 상품권을 연계한 결제가 가능해서 이용 고객이 결제 시에 더 큰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 어젯밤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양은 10에서 60mm가 예상되고요.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흐린 가운데 금요일 또 한 차례 비 소식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정도 낮은 울진 23도, 영덕 26도, 포항 27도, 경주는 28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나흘간 포항에서 제60회 경북 도민체육대회가 열립니다. 포항시는 도민체전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달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했는데요. 대회 종료까지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민체전에 꽂힌 성화봉송은 포항 호미곶과 경주 토암산에서 채화된 성화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포항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요. 성화 안치식과 병행하는 전야제 행사는 희망불꽃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포항운하관 주변 형산강변에서 진행됩니다. 포항시는 완벽한 경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시설을 개선하고 성화대 교체, 경기 용기구 설치 등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경북도민체전이 12년 만에 다시 포항에서 열리는 만큼 300만 경북도민이 하나 되는 통합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도 낮은 24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동풍이 불면서 종일 0.5에서 2m의 물결이 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교육지원청이 지난 8일 울릉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울릉 지역 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험해보는 울릉노마드 진로 캠프를 시행했습니다. 진로 캠프는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활동으로 학생들은 울릉 기상관측소, 울릉 119 안전센터, 울릉군 보건의료원 등을 직접 방문해 직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직접 체험해봤는데요. 학생들은 해당 직업인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이고 이것이 자신의 성향과 맞는지, 해당 직업인이 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배우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해당 캠프를 통해 울릉도에도 다양한 직업군이 있음을 알게 됐고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쌓아야 할 지식과 자질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울릉교육지원청 남군현 교육장은 학생들이 직업인의 삶을 직접 체험해보면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해당 캠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해 더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6차 유행입니다. 2만 명 넘었죠? 네,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 오늘 0시 기준으로는 네. 12,693명인데 10일 0시, 어제 0시를 기준으로는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 410명으로 집계됐어요. 네. 이게 45일 만에 2만 명대로 증가한 전날보다도 124명 많은 거였고 이 갈수록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3일보다는 2배, 2주일 전인 지난달 26일보다는 3.3배 지금 급증했습니다. 대구만 봐도 느는 거 알 수 있죠? 맞습니다. 대구는 11일 0시 기준으로 454명이고 전날 0시 기준으로는 488명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6% 늘었고요. 이 주간별 하루 평균 확진자를 보면 대구가 3월 14일부터 20일 정점 한 16,000명 정도를 찍은 이후에 한 15주 연속 감소세였다가 네. 이제 6월 27일부터 7월 3일 요 주간에 347명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후에 7월 4일부터 10일까지 580명 정도로 반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에 네. 유행 온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네. 예상을 했어요. 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빨라졌나요? 예, 좀 예상보다는 유행이 빨라졌는데 그 세부 변이 확산 그리고 면역 저하 또 이동량 실내 활동 증가 등이 좀 이유로 손꼽히는데요. 네. 특히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죠. BA5가 네. 지금 전파력이 좀 높다 그럽니다. 이게 면역을 회피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네네. 알려졌는데 6월 4주째 10.4%이던 BA5 검출률이 그 다음 주에는 한 2.7배 정도 증가한 28% 정도였고요. 이 BA5가 앞으로는 점차 우세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대구만 봐도 막 페스티벌이나 축제가 지금 네. 많이 열리고 있고 네네네. 휴가철이라 그렇죠. 많은 분들 또 예. 다니실 거고 뭐 에어컨도 왜 작년에도 그렇고 걱정 많이 했는데 네네네. 너무 더워서 안 틀 수도 없고 그렇죠. 복합적이네요. 맞습니다. 이 지난 4월 18일부터 정부가 영업 시간이나 뭐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풀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내 취식도 가능해졌고 맞아요. 5월 2일부터는 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축제와 공연 같은 행사가 이후에 또 잇따르면서 사람들 간의 접촉도 지금은 뭐 거의 뭐 그냥 일상 자연스럽게 수준으로 맞습니다. 돌아왔다고 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섰고 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 첫 회의를 오늘 엽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를 하고 네. 13일에 재유행 방역 의료 대응 대책을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방역 조치나 어떤 거리두기나 다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재 뭐 위중증 환자나 병상 가동률 같은 거 그리고 국민 정서를 고려를 하면은 네. 이 영업 시간이나 인원 제한 규제를 다시 도입하기에는 좀 이럴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이고요. 네네. 또 입국 제한이나 뭐 입국 후 격리 같은 예. 것도 이제 업계 반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취약층이 있는 요양병원 면회 제한 등의 조치 그리고 4차 접종, 4차 백신 접종 확대 방안 등은 좀 대책으로 논의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개개인의 경각심은
또 안전성은 장착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네. 키워드는요? 예, 칼바람입니다. 예, 이게 대구시 인사 얘기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대구시가 산하기관 통폐합을 선언을 하면서 대구시 문화예술관광 분야 공공기관 통폐합도 빠르게 추진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데 네. 이 기관 수장 사이에서 네. 지금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어떻게 얘기인데요.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승익 대구문화재단 대표, 박인건 대구 오페라하우스 재단 대표, 박상철 대구 관광재단 대표가 방금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들 출연 기관이 최근 대구시가 가칭입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을 위해서 통합하겠다라고 발표한 대상 기관들인데요. 네. 대구시가 이 세 기관을 통합하면서 시 산하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 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방자유기박물관, 근대역사관, 향토역사관도 흡수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세 분이 입장문에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도 저 궁금해요. 네, 일단 입장문을 보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세 개 기관 대표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대구 50년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강도 높은 개혁과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민선 8기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인 문화예술관광 분야 공공기관 통폐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밑거름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또 통폐합 과정에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을 최대한 살려서 특화 발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또 무리 없는 직원 고용 승계 절차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대표직 사임 시기는 언제예요? 예, 이들은 이제 관련 조례 개정하고 또 기존 재단 법인 청산 등의 절차가 있거든요. 네네. 이를 감안해서 대표직 사임 시기는 직시는 아니고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9월 하순에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기관 통폐합 방안을 발표한 지 지금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네. 이 기관 대표들이 사의를 밝힌 거는 대구시가 빠르게 조직 개편을 추진을 하면서 통폐합 의지를 좀 강하게 거의 확실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네. 되는 거죠. 앞서 대구시가 이제 4일입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를 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설립 전까지 이 문화예술회관 하부 조직으로 통합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를 하기도 그러면은 했거든요. 권장 있는데요. 네. 네. 이에 따라서 또 내년 2월에 임기 만료던 이철우 대구 콘서트하우스 관장도 지금 면직 대상이 됐고요. 이 관장은 대구시로부터 21일까지 근무할 것. 7월이요? 예. 네. 그리고 사직서 제출할 거를 이제 통보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어수선하겠네요. 맞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데 네, 네. 이 수장들의 잇따른 사임이 지금 예고가 되면서 통폐합 대상이 된 기관이나 사업소 내부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네. 예, 한 기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용 승계나 사업 연속성 등에서 아무래도 불안정하다, 어수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 구조개혁이 이 대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독이 될지 아니면 약이 될지는 앞으로 좀 더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예, 기술 이전입니다. 네, 기술 이전 어떤 얘기예요? 예, 우리 지역 대학들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확보한 원천 기술을 이제 기업에 이전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지난해 눈에 띄게 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 특허 같은 기술이 축적되는 가운데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움츠렸던 이 기술 이전 마케팅하고 산학협력 활동도 다시 좀 활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교육부 자료를 보면은 대구 경북 대학들의 지난해 기술 이전 수입은 한 121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전년에는 이제 92억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한 30% 그러네요. 증가를 했죠. 네. 이제 2020년에는 전년보다 1.9% 감소를 했습니다. 예, 지역별로는 이제 지난해와 대구와 경북이 각각 25.7%, 35%의 증가율을 기록을 했는데 예. 이게 전국 평균보다도 이제 큰 폭의 상승세였습니다. 오, 네. 이 기술 이전 수입이라는 게 이제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어떤 활용하려는 기업이 지식 재산권을 대학에 사는 거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연구 경쟁력을 가늠하는 그렇겠죠. 지표 중에 하나가 네.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보유한 원천 기술의 실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지역 대학들 안 그래도 힘든데 네네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기술 이전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예, 경북대 사례인데요. 김경진 생명과학부 교수가 개발한
펫 플라스틱 생분해 관련 기술이 이제 CJ 제일제당의 대기업에 이전이 됐습니다. 그 페트병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지난달 이제 기술 이전 계약과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두 양측이 체결을 했는데 네. 이 김 교수는 이제 생명 자원에서 발굴한 효소를 이용해서 펫 플라스틱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게 다른 방법보다는 친환경적인 재생이 네. 가능하다고 해요. 아니 분해된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너무 네. 다행이고. 네, 그러니까 요 경북대만 말씀드렸는데 학교별로 보면은 지난해 포항공대하고 경북대가 좀 30억대 정도로 많았고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이죠. 디지스트가 한 15억 원 정도로 좀 수입이 많았다 그럽니다. 이거는 기술 이전되면 학교도 너무 좋은 거고 네네. 이게 상용화가 되면 우리한테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런 건 네.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 특허 건수도 많아졌겠어요? 네, 특허 건수도 상당히 늘었는데 네. 대구 대학의 이제 특허 출원 등록 건수가 2019년 1,6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96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는 경북대 성과가 좀 도드라졌는데 예. 지난해 1,448건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를 했고요. 이게 전년도보다는 13% 정도 많았습니다. 네. 이어서 뭐 포항공대, 디지스트, 영남대 순으로 특허가 많았습니다. 아유. 네. 네, 좀 설명을 해주셨겠죠. 경북대 측에서 어떻게 이렇게 네. 좋은 성과를 냈는지. 예, 경북대 산학평령단 관계자 말을 들어보니까 이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수요자인 기업을 이제 대학이 직접 찾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좀 어필하고 매칭하는 게 중요한데 세일즈죠, 세일즈. 그렇죠. 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19 때는 이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경북대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에 전문 인력도 좀 배치를 하고 뭐 특허 권리 확보나 뭐 시제품 제작 지원하는 거 그리고 기술 보증 기금과 자금 연계하는 거 컨설팅 제공하는 거 이런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나선 게 이후에 성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쭉 앞으로도 이런 좋은 소식은 좀 계속 들리면 좋겠습니다. 네네. 마지막 키워드 남았네요. 네,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 네. 어디 새로 짓나 봐요. 예, 칠성시장 얘긴데요. 아, 네. 칠성시장 가시면은 주차가 잘 못 굉장히 가요.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려운데 고질적인 이 주차장을 해소할 지하 주차장이 오는 9월에 첫 삽든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지하 주차장은 사업비 한 95억 원 정도 들여서 칠성시장 전자주방상가와 신천 둔치 사이 도로에 들어서는데 네. 왕복 8차선 도로 가운데 4차선을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지하에다가 주차면 110개 만든다는 얘긴데요. 공사는 이제 9월부터 시작을 하고 이게 2019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선정된 지 3년 만에 착공을 하는 거고 언제 다 짓는다? 만들어지는 거는 2023년 12월입니다. 와. 네. 되게 규모가 큰데요? 네네. 지금 규모가- 생각해 보면 거기 되나? 이런 생각도 네, 들고. 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동안 칠성시장이 지역 정통시장 가운데 손꼽히는 규모인데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불편이 컸는데요. 네. 이번 좀 사업으로 좀 숨통이 트일 걸로 좀 보입니다. 기간 공사 기간 이런 것도 잘 좀 생각해봐야 될 텐데 북구청이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사를 어떻게 할까 궁금합니다. 예, 이제 북구청은 이제 공사는 지상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를 하고 윗부분을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당 기간 지하에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예. 일각에서는 이게 공사인 만큼 소음 분진 네, 걱정이 맞습니다. 나오는데 네. 북구청은 이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양옆으로 차량 2대 다닐 공간을 확보해서 주변 상인들 영업 피해 최소화하고 예. 또 주차장이 조성되면 접근성 차원에서 이제 전자주방상가 상인들에게 혜택이 가장 크게 돌아가도록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 제대로 돼서 좀 빨리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창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우리 김현지 리포터가 대구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취재한다고 아주 바쁘지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텐데 이번에는 또 파워풀 축제를 취재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도 바뀌고 슬로건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국채보상로 일대에선 코로나19 공백을 딛고 3년 만에 파워풀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전 토요일에 축제 현장에 갔는데요. 네. 날이 무척 더웠는데도 네네. 정말 많은 시민이 나와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전문 거리 공연단이 참여한 거리 예술제와 축제 하이라이트인 대형 퍼레이드 경연 일부를 관람했는데요. 밴드 연주 음악의 불쇼,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온 팀의 공연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축제 소리와 이번 축제를 총괄한 대구문화재단 황운기 총감독 얘기 들어보시죠. 자, 다음은
영화음악 OST 메들리인데요. 중간중간에 재미있으시거나 즐거우시면 많은 박수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방글라데시에서 오셨습니다. 트롱콩미 레퍼토리 댄스 티어터입니다. 그 뒤를 바로 이어서 다음 아트 컴퍼니 실버부로 오셨는데 누가 실버인지 모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3년 만에 돌아온 축제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고 퍼레이드를 즐기시는 게 아마 이게 가장 큰 메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날씨가 덥다 보니까 저녁에 시원하고 좀 재밌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구에서도 한 3, 40개 팀이 참여하시고요. 대구 유해 지역에서도 퍼레이드에 참여하시고 해외에서도 지금 한 10개국이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축제를 개최한다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날씨가 좀 더워서 걱정됐는데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오늘 저녁 때는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구에서만 3, 40개 팀 참여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왔고 해외에서도 왔고 네. 오, 엄청난 분들이 오셨네요. 네, 퍼레이드에 참가한 사람만 약 2천여 명, 팀은 80여 개로 그야말로 초대형 퍼레이드였습니다. 네. 250만 대구 시민을 대표한 250명의 시민 퍼레이드가 진행됐고요. 해외 팀들은 자기 나라의 전통 춤이나 K-팝 공연을 선보였고 국내 팀들은 한국 전통 무술이나 부채춤, 줄넘기 등으로 퍼레이드를 꾸몄는데요. 네. 이 대상 팀에게는 큰 상금이 주어집니다. 이 밖에도 시민 예술가들의 버스킹 공연, 또 대구 청년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 가수들의 콘서트까지 다양한 문화예술이 총집합한 축제였습니다. 네. 전 그중 퍼레이드에 참여한 국내 팀 2팀을 만나봤는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는 이번에 파워풀 페스티벌을 출전하는 파워풀 줄넘기 팀입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퍼레이드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참여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정체되긴 했지만 지금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거의 초등학생 친구들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나이 많은 친구들은 중학교 1, 2학년까지 이렇게 해서 유소년, 청소년부로 만들었습니다. 의상도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강렬한 레드 색깔로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130명이나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할 수 있는 군무와 음악 줄넘기 준비했고요. 원주춤 무용단은 원주 어리랑 춤을 주제로 해서 해외 그리고 전국 각지로 우리 원주 춤을 알리는 단체입니다. 25명 준비했습니다. 예. 저희 3시간 걸려서 왔어요. 정말 와서 보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스케일이 정말 파워풀하게 크고 좋습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차원에서 퓨전적인 아리랑 음악에 맞춰서 3장르로 나눴어요. 우리 한국 춤사위와 서양 음악과 우리 옷, 전통 의상을 태평성대로 승화시킨 작품이에요. 아주 더워요. 지금 더운데 대구라는 곳에 이렇게 뜻깊게 와서 너무 기쁩니다. 네, 차 없는 거리에서 축제를 다시 즐긴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셨을 것 같고 시민들도 거기 상인들도 다 좋으셨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축제 핵심 키워드가 땀, 더위, 열정 이렇게 네. 3가지였는데요. 정말 많은 시민이 땀과 더위를 축제를 즐기려는 열정으로 이겨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민이 많이 모여서 먹거리 판매 부스도 잇따라 문을 열었는데요. 도심 상권이 활력을 띤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축제를 즐긴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팻말 보고 친구랑 재밌을 것 같아서 생각해서 가게 됐어요. 1시부터 온 것 같아요. 와,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도 많고 하니까 진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더운데도 뭔가 더 즐기게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축제도 많이 열려서 너무 행복해요. 이번 축제가 사실 컬러풀 페스티벌이었는데 파워풀로 좀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름 바뀐 건 좀 어떠세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콜라풀보다 파워풀이 더 재밌고 신날 것 같아서 생각 들었어요.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던 게 되게 좋고 사람들 열심히 준비한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는 탈춤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약간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로 귀여운 가족들이 지나가는 거 봤거든요. 시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새롭게 시작하는 파워풀 페스티벌이 앞으로 힘차게 재도약하는 대구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지 리포터였습니다.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계 인구가 이제 80억 명 되는 게 얼마 안 남았다고 합니다. 아우, 엄청난 숫자죠, 그죠? 뭐 물론 앞으로 증가 속도는 좀 늦춰지긴 하겠습니다만 인구가 계속 늘어서 뭐 자원 고갈이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그런 심각한 위기를 많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의 고민과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죠. 인구가 줄고 소멸 위기 앞에 놓인 지역을 위해서 정부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도 지원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경북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조득환 선임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최근에 포항 인구가 50만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포항마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대구 경북 인구가 진짜 많이 줄었겠다 싶네요. 네, 사실 이게 인구 문제가 어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문제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우리 지역의 인구 감소가 더 크다고 하는 게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대구 경북 인구가 올해 4월 기준으로 500만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이 보도가 되었고요. 네. 아마 거기에는 이제 대구, 포항, 구미와 같은 큰 도시 인구 감소 영향이 컸다고 보는데, 맞아요. 네, 포항 인구가 6월 말 기준으로 50만 아래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네, 95년 영일군 통합한 이래로 50만 아래로 처음으로 떨어져서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고 또 나름대로 충격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을 찾으려면 뭐 있겠습니다만 네. 포항 같은 경우에 인구 50만 이거 지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공업도시의 어떤 뭐 공통적인 감소, 그렇긴 합니다. 여성 인구 감소라고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있는데, 예. 네, 포항도 전입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지원금을 맞아요. 높이는 등 여러 가지 운동을 벌였죠. 그래서 덕분에 인구가 잠시 늘어나기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다시 50만 아래로 떨어지는 결과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금을 주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까지 인구 50만 명을 지켜야 하는 어떤 이유들, 이게 뭐 어떤 무슨 시로 정해지고 이런 혜택 이런 거랑 연결이 되겠죠? 네, 사실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특례시라고 하면 100만 이상인데 50만 이상이 되더라도 특례시까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어떤 여러 가지 특례를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행정구 같은 경우에도 장관과 협의를 해서 행정구를 자체적으로 둘 수가 있고요. 포항 남구 북구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경상북도로부터 주택이라든지 도시계획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서 자체적인 행정을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50만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조금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구 이런 것도 이제 좀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포항시로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고. 네, 이제 뭐 당장은 아니죠. 2년 정도 유예 기간 두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의 행정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겠네요. 전반적으로.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의 행정 권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경상북도로부터 위임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구청이 폐지된다고 하는 부분과 함께 구청이 없어지고 네,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한 자치권이라고 할까요? 특례 이런 스스로 알아서 하는 좀... 거 이런 게 없어진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2년 유예 기간은 있다. 네. 라는 게 있긴 하네요. 경북의 모든 시군이 사실은 지금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이게 대도시가 이런 상황이면, 큰 곳이 이런 상황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지역의 그런 그 지방 소멸 위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더 뭐 예를 들면은 뭐 10만이 안 돼서 이렇게 그 붕괴 위기다 하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또 이제 50만 인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0만이라고 하는 부분도 하나의 다른 기준선이 되고 있지요. 예. 경상북도만의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다른 네.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긴 한데 경상북도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상주, 영천, 영주와 같은 도시들이 대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상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6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미 10만 아래로 떨어졌고요. 네. 이게 이제 상주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천과 이제 영주 같은 도시도 지금 10만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과 같은 감소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은 내년 하반기쯤에는 10만 명 아래로 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비관적인 전망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그 인구 50만 이 무너졌을 때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인구 10만 명이 무너지게 되면 미치는 여파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구 10만이라고 하는 부분도 행정조직이라든가 교부세 등에서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다들 민감하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네. 10만을 2년 내에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은 지자체의 조직 규모가 축소가 되고 또 고위직의 직급, 예를 들면 부시장에 해당하는 직급이 현재의 이제 부이사관에서 또 4급 서기관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맞이하게 됩니다. 지방교부세 부분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여러 가지 좀 충격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아무래도 10만 아래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지역민들에게 심리적인 문제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클 텐데 2년 유예 기간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전체 말씀 계속하셨습니다만 전국적인 이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일단은 아이를 많이 안 낳고 하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인구를 늘린다는 게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 말이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대구 근교의 의성이나 뭐 이렇게 칠곡 이런 데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인구 유입하는 정책들로 효과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웃사촌 시범마을 같은 경우가 2019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추루 경상북도지사의 대표적인 공약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또 경상북도 안개면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인 사업을 했거든요. 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지명도도 알려지고 전국적으로도 알려지면서 좀 유명하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경상북도의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한계들도 안고 있는데 우선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 안개면에 보통 면 단위 인구가 줄어들게 마련인데 이 사업 지역의 경우는 인구가 근소하지만 1.25% 정도 3년간에 걸쳐가지고 늘어났다는 기록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 인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유입을 해서 주소를 이전한 청년들도 10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의 과정상으로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이 사업을 통해서 파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주거, 문화, 복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청년이든 인구이든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파악했다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졌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재원이 투자되었고 이것이 이제 확산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계의 의미가 있어서 경상북도에서도 이걸 어떻게 확산해 나갈지 그런 공모 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갈지 지금 고민하고 있고 공모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상수로 놓더라도 이게 귀농이나 귀촌이라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해보신 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다는 걸. 네. 그래서 참 이전과는 다른 어떤 정책이나 어떤 새로운 시선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싶은데 좀 막연하긴 합니다. 그죠? 네, 네. 사실 이제 지역의 귀농귀촌 경상북도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한계를 많이 갖고 있죠. 사실 이제 정주 인구, 주민등록 인구를 바로 늘리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그렇죠.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관계 인구, 생활 인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바로 들어와서 주소를 이전해서 사는 것에 대한 준비 단계로서 살아보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경상북도도 대표적으로 살아보기를 추진하는 그런 지자체로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두 지역 살기 또 관계 인구, 생활 인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 지역의 정착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과 함께 네. 최근에 이제 고향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인구라고 하는 부분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정책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자 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지원한다는 네.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상당하더라고요. 이건 네, 그렇죠. 왜 어떻게 예.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 또 인구 감소가 관심이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한 120여 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매년 1조 원씩 10조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각 지자체별로 투자 계획을 행안부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광역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868억 이렇게 2년간에 걸쳐 지원하겠다고 딱 정해져 있는데 예.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 계획서의 충실도 또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차등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이 최저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번에 계획에 또 이렇게 지원 또 계획에 수립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참 그 예산이 많이 정해졌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쓰느냐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쓰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 네. 어떻게 보시나요? 걱정됩니다. 네, 이게 사실은. 네,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가 없는 만큼 네, 이것도 하나의 뭐 방편이겠습니다만은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번에 122개 지자체 계획서 제출한 것을 보면은 문화관광, 산업, 일자리, 주거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 영역이 한계를 그렇죠. 가지고 예.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또 급하게 이렇게 계획서를 마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 지원과 함께 정말 궁극적으로 균형 발전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라 하는 것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한 걸음씩 가야죠. 뭐 오늘 좋은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경북연구원 조득환 선임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3분 지나서 4분으로 갑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아베 전 일본 총리가 총격을 받아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게 아베라는 정치인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참 다양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한일 관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사실 진짜 충격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랬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본이 총기 규제가 까다로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이 좀 컸던 것 같고요. 뭐 아베 전 총리는 한국
사회 입장에서는 사실 애증 중에서 증이 조금 더 클 수밖에 그렇죠?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어쨌든 그 재임 시기에 한일 관계가 더 나빠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애도를 하면 안 되는가? 이 그건 부분은 아니죠. 네, 아베 전 총리도 민주진영 국가의 지도자였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드러낸 적도 있었습니다. 뭐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총리이기도 했고 또 평소에 한국식 불고기를 굉장히 즐기는 그런 문화적인 친한파이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의 또 인상을 한국에 남긴 정치인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동아시아 정치에서 이런 테러리즘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 이 자체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네. 예, 앞으로 더 평화롭고 안전한 아시아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무감도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얘기로 가볼 텐데 이게 역시 지난주 금요일에 40% 밑으로 내려간 그 지지율 조사가 나왔어요. 이게 더 계속 내려가지 않겠나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여론조사에서 40% 밑으로 내려갔고 오늘 발표된 KSOI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40밑으로 내려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일단은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 양극화가 뚜렷해진 것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노선이 진보층, 중도층에게는 아직까지 설득력 있게 가닿지 못한 부분 이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지지율 50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어도 40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한국갤럽 같은 경우 조사를 좀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 대구 경북 70대 이상 이쪽에서도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대선 때 찍은 사람들도 이탈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갤럽 조사를 좀 더 살펴보면 5일부터 7일까지 1000명 상대로 조사를 한 것인데 잘하고 있다가 37%, 잘못하고 있다가 49%인데요. 긍정평가 중에서 21%가 평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일단 대답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지만 어쨌든 아직은 지지한다 수준의 응답자가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부정평가자 중에서는 25%가 인사 문제 그리고 12%가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평가의 사유로 들었었는데요. 그동안에 뭐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이라든지 또 김건희 씨도 김건희 영부인 문제도 인사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광폭 행보를 하기는 했는데 설명 없이 대선 때 약속을 변경시킨 이 원인이라든지 또 대통령 순방길에 뭐 사적인 인연이 된 사람들이 동행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경제보다는 검찰, 경찰 문제라든지 수사 쪽이라든지 이쪽에 더 신경 쓴다라고 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2부속실은 안 만들겠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2부속실을 안 만들겠다고 했던 것은 김건희 영부인이 공적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에 연장선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그러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적 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제2부속실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도어 스태핑 출근길에 하는 약식 기자회견 오늘 안 했는데요. 이게 혹시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일단은 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4번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집계를 해보니까 뭐 우리 30회, 문제 28회, 생각 25회, 국민 24회 이렇게 뭐 흔히 쓰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글쎄 또는 글쎄요가 52회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꾸밈없이 이야기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는 동시에 대통령의 곤란함이라든지 준비 안 됨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것은 아니냐라고 또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소탈하게 소통을 하는 시도다라고 긍정평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시도 안에 들어가 있는 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전 정부를 탓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한 것이 가장 큰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그냥 말을 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대중이 어떤 것에 반감을 느끼는지 또 대중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야 되는 숙제를 남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해서 도어 스태핑을 당분간은 중단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시 재개될 때쯤에는 좀 대통령이 더 좀 각별한 전략을 갖고 도어 스태핑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보니 일이 되게 많았네요. 이준석 그렇습니다. 또 국민의힘 대표도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날이 또 금요일인데, 그러니까 윤리위가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중징계가 나왔단 말이죠. 네네. 네. 여기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판단을 내린 건 잘못됐다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 윤리위원회는 성상납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된 사건이 이준석 대표 측근이죠. 김철근 정무실장이 성상납 의혹의 관련자인 장모 씨를 만났는데 나중에 7억 원의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와 관련이 없다. 다른 개인적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소명을 했지만 사실 사건 대응 와중에 부적절한 처신이다라는 평가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이제 대선 전에 있었던 일인데 만약에 대선 전에 그때 드러나 버렸다라면 굉장히 크게 국민의힘에게 또 손상이 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왜 그러한 김철근 실장의 행보를 제재하지 않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까지 겹쳐져서 일단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성상납 의혹 자체에서 유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의혹에 대응하는 데서 잘못했다. 당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당원권 정지가 내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얘기도 하고 SNS 활동은 하고 일단 자명은 하긴 했지만 그렇긴 하던데 이번 주에 어떤 대응 카드가 나올까요? 이준석 대표 측에서? 네, 일단 계속 자맹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딱히 메시지가 안 나온 그런 상태입니다. 대표 수행은 일단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징계 처분을 되돌리는 최고위원회를 열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그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 대표가 직무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참석도 불가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대표직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6개월 뒤에 대표직으로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의 상태는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대표가 일단 할 수 있는 게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인데 똑같은 사안으로 똑같은 사람들한테 청구를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느냐 이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원으로 가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정당이라고 하는 자율적 조직에서 나름의 절차를 거쳐서 한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걸 뒤집을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기각하게 될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더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또 전망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법적 절차적 대응보다는 정치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징계가 의결된 직후에 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지지 세력을 당내에서 만들어서 계속 싸워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표 성상납 의혹 폭로 배경에 정치인이 일선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는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의 김소연 변호사는 장 이사라는 사람이 JTBC 보도를 통해서 폭로 배우의 정치인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장 이사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본인이 얘기한 것과 다르게 짜깁기 보도되었다라고 해서 일단은 좀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대표도 여기에 정치적 윗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계파 갈등 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 대표가 하다가 지금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었는데 만약에 그렇게까지도 겨냥을 하게 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윗선의 기획이라고 해서 이준석 대표가 무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이 대표가 남아있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결백을 입증해야 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소식으로 빨리 가야겠습니다. 최근에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전당대회 출마 안 된다라는 그 비대위원장 얘기 때문에 강경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박지원 전 위원장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 전 위원장이 여기에 출마해야만 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원 당규상 일단 6개월이 지나야지 이 당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외에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대단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다면 박지원 전 위원장이
본인의 행보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출마를 시켜달라 이상의 비전과 정치적 명분을 내놔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당직 선거에 꼭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조직화 세력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해야죠.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2020년 9월에 군과 국가정보원이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는데 이거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두 가지 쟁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 정보 내부에 있는 것을 삭제한 것인지 아니면 군사 정보 통합 처리 체계에 있는 것을 삭제한 것인지 이 부분이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군에서 삭제된 것인데 서욱 전 장관 쪽은 민간 기밀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대 것만 삭제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이제 결국에 중요한 정보 중에 일부를 삭제한 것이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정보가 삭제가 된 것인지를 좀 일단은 살펴봐야 될 텐데 이번 주에 좀 더 진전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찰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우리 지역 시내도로 위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속도 20-30% 줄여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고 소식 있습니다. 대명로 영대병원 내거리에서 서부 정류장 방향 안지랑 내거리 교차로 1차로에서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안지랑 내거리 지나시는 분들은 1차로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채보상로 동신교에서 용산우체국 내거리까지 서행하고 있고요. 달구벌대로 범어내거리에서 만촌내거리 구간 양방향으로 속도 더디게 지납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천분기점부터 북대구 나들목까지 시원하게 이동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칠곡 나들목에서 다부 나들목까지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비가 오면서 지역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어제 저도 그렇고 아주 잘 잤던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한동안 찜통더위로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번 주엔 내내 흐리고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기온은 좀 내려가고 습도는 높아져서 또 불쾌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면서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야겠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